네, 이제부터는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조세, 그리고 주체, 주민, 농촌에너지 이게 네 개의 주제로 대담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비대면 심포지움이기 때문에요. 각 주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두 분이 나와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하시는 분께서 의견, 질문이 있다면 채팅을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력이 있다면 현장에서 답을 드리고 여의치 않으면 추후 업로드할 영상 혹은 다른 경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재정 조세 제도를 개편하라 라는 주제로 인천대 이명헌 교수님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박사님께서 대담을 하시겠습니다. 네, 두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미복입니다. 오늘 저는 이명헌 교수님과 함께 재정 조세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교에 있는 이명헌입니다. 동시에 오늘 주최하신 농촌연구센터의 또 이사로 있기도 합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조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아시다시피 2021년도 농업농촌식품 분야 예산은 약 16조 원 정도 됩니다. 정부는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상위 목표를 가지고 재정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재정 지출은 90년대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투용자 계획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일환으로 품목별 보조 정책을 중심으로 개별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70개 이상의 세부 사업별로 지원 사업을 수행되다 보니까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유연하게 재정이 운용되기에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농촌 재정 지출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농정 틀을 전환하고 농업 재정 추진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액션 플랜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 변화에 정책이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책 수요자들이 피부로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낮아지게 돼서 비효율적인 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명헌 교수님과 함께 우리 농업재정 및 관련 조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농업재정 운용은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 심포지움 준비할 때 그 이령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주제하고 또 저희가 오늘 나눌 주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았는데 아까 이제 그 이령 교수님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중에 그 미래라고 하는 건 현재를 편집해서 온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 현재도 사실은 과거를 편집해서 이렇게 온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 국민들이 뭐 이렇게 배고프고 그다음에 인구는 빨리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그걸 싼 값에 생산하고 이제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응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농업농촌 재정도 열심히 잘 해온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상황이 바뀌면서 이 국민들이 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업농촌에 대해서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농촌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정부의 돈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점점 뭔가를 많이 생산해달라 하는 거에서 뭔가 농업농촌이 국민들이 새롭게 느끼는 여러 가지 필요를 잘 충족해달라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까 이령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뭐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농업의 경우는 다기능성,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미호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탄소 중립 사회에서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말하자면 이게 우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수요들인데 사회적인 수요들인데 그 사회에 잘 맞춰서 이렇게 우리 농업 재정이 아직 변신을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수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직불제를 생각해 보면 직불제를 왜 하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왜 농민들에게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직불제를 통해서 우리 농업이 더 환경의 부하를 줄이고 뭔가 기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재정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나 이 돈을 받으시는 농민들이나 그거는 결국 농민들의 소득을 위한 거야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바뀌어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아직 못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너무나 이제 초미의 중요한 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중요한 도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농업 재정이 16조라고 하는 거가 방향 전환을 아직 잘 못하고 있다. 이제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장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큰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과거로부터 쭉 오던 대로 이제 모든 물리학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물체는 밖에서 힘을 가지 않으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개발연대 또 개방 시대를 거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 재정이 발달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그거가 지금 현 시점이 사회적인 요구가 크게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크게 중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농업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쓰는 돈을 쓰는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년도로 1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1년 단위로 돈을 쓰고 1년 단위로 또 체크를 받고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큰 변화를 수용해 드리기에는 예산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이 예산이라고 하는 건 1년 단위로 짜여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약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특히 농업 재정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잘게 많은 사업들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사업 단위에서 돈을 잘 쓰고 있는지 또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은 필요 없는지 이런 낮은 수준에서의 자잘한 생각들은 고민들은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성의 확보라든지 아니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큰 주제를 놓고 이 방향이나 구조를 이렇게 바꾸기에는 그런 걸 잘 해낼 수 있는 틀 같은 거가 제도적인 틀 자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은 고민을 해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 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런 전환에 우리가 아직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개선해야 될 점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실효성 있는 중기 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사실 국가 전체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국가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을 어떻게 구속력 있게 만들 것인가와의 논의는 차치하고 실제로 5년 단위 농업, 농촌, 식품 분야 기본 계획에 이런 중기 계획이 담기고 또 그런 어떤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또 그런 평가 및 환류도 다 반영이 된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그 중기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지금 시급하게 좀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제도가 이제 그 어떤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조금 더 나중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틀이 갖춰진다면 그 안에 담겨야 할 알맹이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중요한 단어들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 다기능성의 확보인데, 그러니까 다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이 원래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던 시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먹을 걸 확보하는 거다. 먹을 농산물을 확보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인구 증가는 지금 정체됐고 이제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도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농업 농촌에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다기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깊은 차원에서의 다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농업이 아까 우리 이일영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농업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농업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인간이 갉아먹지 않으면서 농업을 하는 데 필요한 물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계속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이런 능력 같은 거를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거가 첫 번째 중요한 다기능성이겠죠. 지속 가능성의 확보 이제 그런 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농업은 필연적으로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접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이 짐스러운 이제 환경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능하면 줄이고 반면에 이제 환경에다가 농업이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더 늘려나가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가 말하자면 인류세를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 못 나가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선진국을 우리가 이제 가보면 우리나라와 이전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 사이에 격차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요하게 느껴지는 눈에 확 띄는 격차가 뭐냐면 우리가 농촌에 갔을 때 농촌이 아름답고 살고 싶고 살 수 있고 이제 그런 곳이냐 하는 측면에서 아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농촌의 이제 넓은 의미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제 이게 말하자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다기능성이고 이 다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공공이 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농민들에게 돈을 준다든지 해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바닥의 다기능성 위에 이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표층의 다기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요새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휴양, 교육, 보육, 돌봄, 뭐 치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삶에 지친 사람들이 뭔가 이 도시를 벗어나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치유받고 또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거나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뭔가 농촌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농촌이 충분히 갖추는 거 이제 그런 거가 아마 표층의 다기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식량이 아니라 보다 높은 부가가치가 또 나올 수 있는 뭐 다른 산업의 원료라든지 이제 그게 뭐 흔히 말하는 뷰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의학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영양 같은 경우에도 또 높은 영양의 가치를 주는 어떤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해서 그걸 시장화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다기능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밑바닥의 다기능성과 위층에 있는 다기능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거가 첫 번째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기능 중에서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거, 그건 주로 이제 높은 층에 있는 표층에 있는 다기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밑바닥에 이제 깔리는 다기능성 같은 경우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뭔가 정부가 직접 그걸 공급해야 될 필요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농민이 어떤 기관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 농민 스스로가 자기의 농법을 바꿈으로써 농사짓는 방식을 조금 바꿈으로써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지불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공익성에 대한 지불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뭐 생산과 관련된 건 정부가 다 내팽개쳐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산업과 관련해서 이 새로운 농업을 이용한 어떤 새로운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고용의 기회가 나올 수 있도록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이라고 하는 항상 어떤 처음에 남들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거니까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문턱을 넘어서는 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프라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뭐 이런 인터넷 강국이 되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할 수 있었던 건 초기에 그 인터넷망을 깔아줬기 때문인 건데 이제 그런 것처럼 농촌에서 그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재정이 앞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제 생각에 크게 받게 되는 게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제가 이 보여드린 표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앞으로 농정이 지향해야 될 돈을 쓰는데 가장 최상위에 도대체 뭘 위해서 돈을 쓰느냐고 국민들이 물어봤을 때 16조 앞으로 뭐 18조 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돈을 도대체 국민들이 왜 세금을 내야 되는데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일 위에 있는 전략 목표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 목표가 말은 좋은 말 같은데 그렇게 해서 도대체 여기다 돈을 쓰면 뭐가 좋아진다는 거야? 라고 국민들이 물어봤을 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런 거가 좋아질 겁니다. 5년 동안 우리가 돈을 쓰면 이런 게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 체계를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까지 그 중기 재정, 그러니까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 일종의 좀 변화된 가치들 담았으면 하는 아이템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단기적인 어떤 사업의 연장, 그러니까 지속적인 연장뿐만 아니라 그런 것 중심보다는 중기 계획에 담겨야 될 것들은 어떤 전략이죠. 이제 전략적인 어떤 재정 운용 계획이 좀 필요하고 그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현재 예산 구조에서 전략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한 어떤 물론 이 전략적 재정 운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처음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제까지 원해 왔지만 잘 안 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하는 어떤 제도 개선의 뭐 첫걸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적이고 그리고 이제 작은 디테일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전략적인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꼭 고쳐야 되는 제도가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도는 이 우리나라 농업농촌 기본법을 보면 그 기본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기본 계획에 보면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쭉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거를 돈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계획이 이루어진 걸 보면 그 계획 안에 굉장히 좋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다 들어있는데 마지막에 그걸 돈으로 어떻게 백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한 페이지 정도 말하자면 약간 형식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울 때 어떻게 이 계획을 이 돈이라는 측면에서 뒤에서 이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첫 번째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나면 이게 이제 매년마다 다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년마다 만들지만 만드는 해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4, 5년간 어떻게 재정을 끌고 갈 건지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 이 5년 단위 중기재정 계획이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아무 전략적인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농업농촌 이건 대충 농림부 예산인 거죠. 수산어촌 이건 해수부 예산입니다. 뭐 식품부분 농림부 약간 들어있긴 하지만 그다음 임업산촌 이건 산림청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지가 않고 그냥 부처별로 대충 칸막이 해서 이렇게 간다 이 정도밖에는 내용이 들어있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이게 환경부의 같은 중기재정 계획을 보게 되면 적어도 환경부 같은 경우는 뭐 대기 환경, 수질 환경, 뭐 토양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의 범위 분야별로 어떻게 하겠다는지 감이 오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 감이 오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중기재정 계획에 최근 이 계획에 나와 있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돈을 쓰면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딱 이 네 개의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네 개의 지표는 그 지표 자체로는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나 그 자체가 너무나 미시적이고 작은 거라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 예산을 16조, 18조씩 써가지고 어떻게 바뀔지를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예산을 쓰면서 큰 국민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큰 카테고리별로 또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중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외에 이거 관련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나 농민단체나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재정에서는 사실 진짜 그 중기 재정과 연계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재정 문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국가 재정 운용의 틀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그렇게 쉬운 부분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 면에서 낮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 농림수산식품 이 내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지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지표 부분에 앞서서 어떤 평가나 그 지표에 기준해서 지표를 잘 세우고 또 중간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환류하고 그런 작업들도 좀 농가계획에 잘 담겨져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이런 제도 개선과는 또 별도로 또 우리 재정의 재원인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한 어떤 재편 이런 것들도 어서 빨리 좀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재정 운용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재정 지출뿐 아니라 조세 지출도 정부의 주요한 그런 정책 수단인데요. 농업 부분에는 실제로 지금 현재 6조 이상의 조세 지출액이 있고 농특세 세수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정책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조세 주제를 제외하고 재정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 부분의 조세 정책에서 이제까지의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아마 조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자들과 그다음에 필수적인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준다. 이제 거기에 가장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 지출,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빼주는 그런 세금들이 뭐 석유에 붙는 세금 빼줘서 거기서 보통 한 1조 원 정도 정부가 거둘 돈을 안 걷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에 들어가는 기자재 같은 것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안 걷어서 거기서 한 2조 원 가까이 돈을 안 걷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작용을 했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채웠을 경우에 세금을 걷지 않고 이것도 한 1.5조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이 세금을 빼주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다른 파트에서 다 내고 있는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은 이제 면세하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래서 이제 부담을 적게 해준다는 쪽에 포인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바뀌면서 이 정말로 중요해지는 거는 이제 이 점점점 전문화되는 경영체들의 경영을 안정시켜주는 문제가 하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사회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농업이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세제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거가 지금 굉장히 공백으로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농업에서 새로운 어떤 도전에 대응하려면 돈 쓸 곳이 이제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흔히 재정 구조 조정이라고 해서 쓰고 있던 파트를 돈을 줄여서 아껴서 안 써서 새로운 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지난한 과정이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농업 쪽에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서 필요한 쪽에 돈을 쓰는 그런 새로운 재원을 어떻게 이제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세가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농업인의 부담 경감에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조세 체계에 우리가 편입돼야 되는 그런 균형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혹시 물론 우리가 연구가 많이 진행되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지만 교수님께서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세목별로 그런 편입이 된다면 그 세목별로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되는 것이 필요할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요? 네, 뭐 대단히 조심스러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크게 한 세 가지 세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두 번째는 소득세, 세 번째가 이제 석유류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들인데,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 미가공 농산물은 전부 다 면세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면세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농업에서 얼마나 농산물이 판매되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가 지금 없는 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농산물을 부가가치세를 내는 이제 과세로 전환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과세로 전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많은 OECD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세율이 아니라 저세율로 하거나 또는 뭐 영세율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주체로 말하자면 농생산자들이 이제 바뀌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지금 현재 세법상으로 보면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아주 높은 수준 매출액 10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걸 넘지 않는 한 내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설사 그걸 넘는다 할지라도 곡물이나 식량작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소득세라고 하는 중요한 이 국가와 시민이 교섭하는 아주 중요한 인터페이스죠. 이제 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농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이제 반영을 해서 소득 계산이라든지 또 손실이 생겼을 때 그 손실을 다음 해에 이월해서 부담을 적게 해준다든지 또 농업 소득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고려해서 특별한 공제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가 이 석유에 붙는 세금인데 석유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이유는 사실은 석유를 사용하면 자체로 오염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석유를 이용해서 동력원으로 쓰는 경우에 도로를 파손하거나 혼잡을 발생시키거나 하는 것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탄소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농업에 사용되는 석유의 경우에는 뭐 혼잡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농촌 지역은 굉장히 인구가 희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할 근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탄소는 어디서 발생하든지 탄소 부담을 사회에 주는 것이고 전 세계에 주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이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세제 체계 안에 탄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부담을 인정을 하고 과세를 할 것이냐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농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석유에 대해서도 부담을 해가는 아주 큰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조세 체계에 관해서는 저희가 편입되지 않음으로 인한 효용보다 편입됨으로써 인한 편익이 저도 좀 이제는 좀 커지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저도 크게 공감이 됩니다. 다만 이 조세 저항이라는 것이 또 아시다시피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없던 세금에 이제 세제가 부과되고 세금을 내게 되면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그 세금을 부담한 농업뿐만 아니라 특히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만약에 약간이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세 저항이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물가관리 당국자 입장에서는 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런 조세 저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게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경험한 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점점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많아진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뭔가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우리가 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에 국가가 정말로 적절하고 공평하게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조세와 관련된 데이터의 축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저는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 상황에서. 근데 이게 독일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 자영업자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 조세망에 다 조세장에 다 들어와 있고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 왔고 하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이제 뺏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호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소통의 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정부도 이제 그런 거를 설득하고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런 정보가 축적되면서 경제 활동에 안정성이 오게 되면 물가도 안정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제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부가세를 여러 가지 선진국의 예를 보면서 세 부담 자체는 경감되되 정보가 서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걸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조세 저항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 비용의 과다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연착륙 같은 것들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조세 체계 개선 방향에 있어서 뭐 순서라든지 단계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는 것도 있으신지요? 네, 우선순위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이런 세금과 관련돼서 전제는 보통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망을 처음에 잘 까는 게 중요하고 그쵸 위에서 소득세를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유료 특히 투입제와 관련된 거는 특히 탄소세를 경제 전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세원이 마련될 경우에 그 마련된 세원을 두 가지 그룹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는 생산자, 또 하나는 특히 저소득층이 필수재인 농산물에 부과되면 거기서 생기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 저소득층이 농산물, 식품에 좋은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재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그것과 연결시키는 거. 이제 그 정도가 조세 개혁을 할 때 순서와 원칙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까지 농업 부분 재정뿐 아니라 관련 조세 부분의 개선까지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특히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감소라든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굉장한 변화가 지금 현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혹시 이 조세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 개편의 어떤 의미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김 박사님이 다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옛날에 개발연대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 증산이 제일 중요한 목표였고, 그 다음에 세금 내 농민을 봤더니 농민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농민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는 너무나 행정 인프라가 안 돼 있다.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 사회적인 수요가 바뀌고 있고 농민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과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나 기반들은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다 안 받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이 필요한 거는 정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골라다가 도와준다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 다 기본적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가지 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이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해서 조세와 관련된 혜택을 주고 반면 재정 지출 쪽에서는 옛날에는 똑똑한 놈, 뭐 잘된 놈을 골라서 주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농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기여하는 다기능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선별적인 지원은 혁신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제 분류해 나가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합한 농업과 관련된 조세 재정 체계 개혁의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까지 임영원 교수님과 함께 재정 조세 체계 개편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임영원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포함해서 관련 연구자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